네,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고급 생명과학 수업 한번 휴강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보강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수업은 5강 화학적 조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개념은 내분비계 호르몬,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1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 기작의 자율신경과 내분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웠었는데 그 화학적 조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고요. 제가 교재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여러분 현강 때 다 나눠 드렸죠.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있고 아주 컴팩트하게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전달과 조절 방식 여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분비된 분자에 의한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방식은 다양하다. 다양한 거 뭐 한 4-5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내분비 신호 전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로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분비계, 내분비 세포가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제 별도의 분비관이 없으니까 혈액을 통해 운반이 되고 그 호르몬이 특정한 세포, 그걸 우리가 표적 세포라고 하죠. 그 세포 수용체와 결합해서 호르몬이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내분비 신호 전달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으로 내분비 신호 전달을 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건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국소 신호 전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국소라고 하면 일단 이제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근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르몬 같은 방금 봤던 이 호르몬 내분비 신호 전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수능 빈출 호르몬 중에 하나가 항이뇨 호르몬이잖아요. 걔는 이제 그 시상하부, 그 뇌하수체 후엽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콩팥까지 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머리 쪽에서 콩팥, 여러분 콩팥 어디 있습니까? 콩팥 등 쪽에 있으면 등 쪽에, 콩팥은 배보다는 등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이 뒷구리라 하면 이해하나? 옆구리 뒤에 이 뒷구리 살집 튀어나온 데 있잖아. 저만 그런가요? 거기 이렇게 양쪽에 콩팥이 있죠. 신장. 그쪽에 가서 작용을 하니까 굉장히 장거리 조절자 역할을 한다면 국소 신호 전달은 근거리에 있는 이 표적 세포, 이것이 이 분비 세포와 굉장히 근처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2가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가 분비, 주변 분비 이렇게 나오는데, 자가 분비는 뭐냐면 지가 분비해서 지한테 다시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분비 세포가 곧 수용체 표적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어떤 이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수정체와 결합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국소 신호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생장인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면역계에 작용하면 뭐 염증 반응을 좀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것을 좀 강화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진통제 중에 아스피린 계열이나 또 이부프로펜 계열, 뭐 그런 해열 진통 효과 있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서 그런 어떤 항염증이나 진통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시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NO 산화질소죠. 이건 이제 기체입니다. 요 기체인데
이런 산화질소라는 기체도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처럼 기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국소 신호 전달자에 해당되는 예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혈관을 좀 확장해가지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 전달 조절 방식은 시냅스 신호 전달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친숙하죠. 신경계 할 때 많이 했었고요. 시냅스라고 해서 그 뉴런과 뉴런 사이 어떤 연접한 부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고, 얘가 이제 시냅스 이전 뉴런, 얘가 시냅스 이후 뉴런. 왜? 흥분의 전달이 이쪽으로만 일어나니까, 알죠? 그래서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시냅스 소포에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이제 시냅스 이후 뉴런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건 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내분비 신호 전달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방식의 신호 전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걸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과 조금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초빈출 호르몬, 수능이 아주 좋아하는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 우리가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이뇨 작용을 억제하는 호르몬, 즉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오줌양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그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작용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대표적인 그 작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ADH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돼서 분비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된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후엽은 같은 색깔이에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놨고, 그리고 이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거든요. 이 뇌하수체 전엽은 초록색으로 표시돼 놨죠. 그럼 이걸 그림 그린 사람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요 의도가 뭐냐면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후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하수체 후엽이 시상하부의 일부예요. 근데 전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로부터 뇌하수체 후엽까지 이 신경분비 세포라고 하는 좀 특화된 뉴런입니다. 뉴런인데 좀 특화된 뉴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시상하부에서부터 이게 쭉 이어져서 이 신경분비 세포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네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신경 호르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경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일종의 신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에서부터 뇌하수 후엽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걸쳐 있는 신경 분비 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하게 뇌하수 후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근데 이제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ADH는 뇌하수 후엽에서 생성 분비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우리는 지금 고급 생명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지게 들어가 보니 이런 개념이 있구나. 신경 호르몬, 신경 분비 세포,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조금 흥미가 생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분비 신호 전달, 호르몬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시냅스 신호 전달, 그죠? 신경계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였지만 국소 신호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봤던 이 신경 내분비 신호 전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어떤 방식의 신호를 전달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작이 있더라 라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몇 가지 예시들에서 디테일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용성 호르몬이냐 지용성 호르몬이냐에 따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런 차이도 좀 볼 건데, 어쨌든 이 분비된 분자, 방금 봤던 여러 가지 이 분자들이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큰 틀은 이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세포 외부에 신호 물질이 오죠. 그걸 받는 게 리셉터 수용체고요. 그 수용체에서 어떤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신호 물질을 받으면 그 세포 안에서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세포 신호 그 뭐라 그러나요? 이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런 단백질들을 이제 신호 전달하는 거죠.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뭐 물질 대사에 관련된 효소들 혹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든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현강에서 유전자 발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전사 번역돼서 이제 단백질까지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세포 골격 단백질. 그렇죠? 세포 골격이라고 하면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 생투 시간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운동, 그리고 모양 변화 이런 것들 인지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신호에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대다수의 호르몬은 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되먹임, 그죠? 음성 되먹임, 한국말로는 피드백이 되먹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음성 피드백, 이 음성은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니까 결국은 이 어떤 자극을 상쇄한다, 억제한다, 이런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기 때문에 억제. 그 여기 밑에 보시면 호르몬의 농도가 적정치 도달을 하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음성 피드백이니까 일단 기본이 억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티록신이죠. 갑상샘 호르몬. 이 티록신이 농도가 적정하게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적정한 신호가 이제 대먹임 돼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뭐 뇌하스 전엽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샘, 뭐 시상하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TRH나 TSH 같은 호르몬, 이건 뭔지 알죠? TRH는 TSH 방출 호르몬,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내분비 세포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한 속도가 줄어들고 뭐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부족하면 그 억제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뭐 일부 어떤 참고서나 이런 데는 뭐 촉진된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티록신이 부족하면 그 신호가 어떤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TRH, TSH가 많이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 음성 피드백이라는 어떤 그 개념, 정의에 입각하면 촉진한다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이 어쨌든 음성 피드백이면 음성이니까 기본이 억제예요. 그 기본이 억제고 이 티록신의 분비가 어떤 농도가 어떤 일정 수준까지 이하로 떨어지면 야 이거 안 된다 부족해 그러면 억제하는 거 좀 줄여 이런 느낌이에요. 억제가 감소해서 그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뭐 음성 피드백이 있다는 거는 양성 피드백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양성 피드백은 뭐 한 번 딱 나오면 끝장 보자 이런 거죠. 그냥 계속 그게 그 자극을 이것 음성 피드백처럼 상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갖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항상성 유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하면 음성 피드백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로 갑니다. 자, 동식물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뭐 여러분들하고 이게 뭐 시험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대학을 가거나 또 다른 이런 데 가가지고 혹은 그냥 뭐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어떤 호르몬이 나왔다 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뭐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죠? 내가 스스로 어떤 정보를 찾아서 이해하고 그런 정보를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 태도, 그런 것들을
좀 가지게 하는 게 어쨌든 이 과학 교육의 목적이니까 뭐 단순히 외우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까먹거든요. 외우는 거는. 암기는 물론 뭐 이해를 기반한 암기는 좀 더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지만 결국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고 시험 치기 전에 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눈여겨 한번 보시고 이름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다가 어떤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딱 경험하는 거죠. 마치 좀 비유를 하면 얘들아 그 우리 면역할 때 나오잖아. 2차 면역 반응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2차 면역 반응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지? 항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왜? 대시기가 항원 잡아먹고 항원 조각 제시하면 그 조각에 맞는 또 보조 T림프가 와가지고 또 그거 해가지고 또 잠자고 있는 B림프 깨워 걔가 또 형질세포로 분화돼 또 항체 만들어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치만 내가 먼저 한번 이것들을 학습했다 이 개념을 한번 익혔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기억세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그런 자극들을 받았을 때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항체가 생성되는 속도, 기울기가 어, 가파르다.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죠? 방금 이 애드립적인 비유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내분비샘 알고 계시죠?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런 내분비샘에 하나씩 살펴볼 건데 뭐 크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상하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상하부가 우리 몸에서 어떤 항상성 조절 중추의 역할을 하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통합하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시상하부고요. 그 시상하부 밑으로 보면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후엽이 이 시상하부의 연장선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엽 먼저 볼까요? 후엽 보시면 아까 우리 잠깐 다뤘었던 신경분비세포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신경분비세포라는 이런 친구들이 그 항인효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 우리가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방출되는 호르몬 두 가지, 그죠? 그것들이 시상하부에 있는 이 신경분비세포로부터 쫙 분비가 돼가지고 혈액을 통해 유출돼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어쨌든 이 뇌하수체 전엽까지는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고 그 뇌하수체 전엽이 그 신호를 받아서 그 뇌하수체 전엽에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분비 세포에서 각종 호르몬들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합성하고 분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뇌하수체 후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합성한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다. 물론 생원에서는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 어쩌다 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이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내분비 세포들이 프롤락틴 그다음에 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FSH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고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궁금한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알고 계시죠? DSH 그 다음에 뭐 HTH GH 뭐 이 정도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5원에도 나오니까요.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은 대부분 다른 어떤 내분비샘을 또 자극하고 이런 신호를 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호르몬을 조금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호르몬을 좀 분류를 해보면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펩타이드 종류가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고 아민이 있어요. 뭐 요 두 가지는 알고 계셨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좀 낯설죠. 아민 뭐야 이거, 그지? 보겠습니다. 펩타이드 하면 여러분 뭐 단백질에 그죠? 단백질 어쨌든 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적으로 접힌 그 단위체란다.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입체 구조. 그걸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백질 대부분 이제 수용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 스테로이드는 뭐예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지질이잖아요. 지질.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분류했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면 보이나요? 고리구조. 요 4개의 탄소 고리 구조가 있는, 그지?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전부 콜레스테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라는 지질, 그래서 얘는 지용성입니다. 그리고 지용성이니까 지질이니까 지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어디에요? 매끈밀소포체.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아민이라고 하는 요 친구들은 여러분 그 아미노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두 가지입니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과 혹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몇 단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들. 대부분 수용성이고요. 물론 여기 있는 이 티록신은 지용성입니다만, 에피네프린 알고 계시죠? 똑같은 말로 아드레날린, 그죠? 비슷한 것도 뭐 있어요? 노르 에피네프린. 뭐 비슷합니다, 둘이. 둘이 같은 선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 하나의 아미노산에서 유래한 요런 친구들을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호르몬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뭐 인슐린, 펩타이드의 대표주자 인슐린, 스테로이드 대표주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민의 대표주자 에피네프린과 티록신, 타이록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자세히 보시면 요거 눈에 보여요.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걸 보고 요오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 한 30대 이상 봅니다. 요오드. 이제 요즘 MZ 세대들, 몰라, 그 MZ 세대의 기준이 뭐, 어떤 데 보니까 나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에반 것 같고. 어쨌든 요즘 그 20대들, 그죠? 10대, 20대들은 이걸 아이오딘이라고 알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만, 이제 표현의 차이가. 아이오딘. 우리 그 몸에서 이런 어떤 우리 몸에 있는 분자들 중에 아이오딘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유니크한 겁니다. 얘가 티록신이란 친구.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뭐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뭐 여러 가지 대사를 촉진하는 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아이오딘이 재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티록신이라는 이게 T4거든요. T3도 있습니다. 아이오딘 3개면 T3겠죠. 아이오딘이 4개니까 T4예요. 이 티록신은 아이오딘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인데 그 아이오딘이 어디 많냐면 해조류에 많아요. 해산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산물 뭐 여러분들 뭐 그냥 마트 가서 미역 사서 미역국 끓여 먹으면 되죠. 근데 어떤 이 고산지대에 살거나 완전히 뭐 그런 고원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 해조류 혹은 또 아이오딘 처리한 소금 이런 것들을 잘 못 먹어서 몸에 아이오딘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대먹임 조절했지만 그 티록신 이 양이 적으니까 이 그 억제가 감소되는 거지. 아까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상하부에서 TRH 내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TSH 내가지고 갑상샘은 계속 자극을 받는데 그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 만들어 명령 내리는데 재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되먹임에 의해서 계속 갑상샘은 자극을 받아. 그래서 갑상샘은 붓죠. 그래서 막 옛날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갑상샘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 갑상샘 종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 나와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티록신이 아이오딘이 중요한 재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몇 가지 호르몬들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뭐 뇌하수체 전염에서 나오는 아까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호르몬들 지금 다 펩타이드 호르몬이죠,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세요. 뭐 여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후엽에 옥시토신, ADH, 그죠? 얘들도 이제 펩타이드고 됐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에 티록신, T4, 그 다음에 T3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아까 아민이었습니다. 아민, 하나의 아미노산에서 유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요거는 또 아마 저 세대,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이게 나왔었어요, 생물책에.
그때 생명과학이 아니었지, 생물이었지, 그지? 생물 1, 생물 2 여기에 나왔었어. 얘들이 뭐냐면 혈액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이것도 항상성 조절할 때 이것도 예시로 나왔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자꾸 바뀌면서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빠졌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항상성 하면 세 개밖에 없잖아. 혈당, 혈장 상투와 체온, 그지? 그렇다고 우리 몸에서 뭐 항상성이 그 세 개밖에 없니?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파라토르몬, 이게 사실 뭐 그 부갑상샘, 갑상샘이 영어로 그 사이로이드인가? 그 다음에 부갑상샘이 파라사이로이드 뭐 이런, 그렇지 싶어. 그러니까 파라토르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그냥 부갑상샘 호르몬이야.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이제 이 지금 편의상 PTH라고 할게요. 이 PTH, 부갑상샘 호르몬이 그 재밌는 게 이제 그 뭐야, 그 비타민 D 있지, 비타민 D. 너희 그 칼슘 이런 거 영양제 먹을 때 칼슘을 또 비타민 D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파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그 비타민 D를 좀 활성화시킵니다.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생리 햇빛 쬐면 많이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비활성화 상태예요. 우리가 뭐 음식을 통해 얻거나 햇볕을 쬐서 얻는 그런 것들은 좀 비활성화된 비타민 D거든요. 그게 이제 부갑상샘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또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만 먹는 게 아니라 비타민 D를 또 같이 이렇게 먹어줘야 훨씬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칼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칼슘 농도가 너무 높으면요, 몸에서 이제 침전이 돼요. 뭐 인산칼슘 이런 침전물이 생기니까 조직에 손상을 줄 것이고, 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근육 경련 옵니다. 이렇게 경직성, 강직성, 이렇게 경련 이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신 볼까요? 부신은 겉질, 속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게요. 아까 우리 뇌하수체 기억나요? 뇌하수체 후엽이 그 시상하부와 일맥상통하다 그랬죠. 그 신경 내분비 세포 있어가지고 시상하부 연장선이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재밌는 게 부신 겉질은 내분비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신 겉질에 있는 그 내분비 세포들이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해요. 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뭐 코르티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이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고, 안드로젠은 이제 뭐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부신 겉질에서는 아주 일부가 나오고요. 뒤에 나올 정소에서, 물론 난소에서도 일부 나오고 부신 겉질에서도 일부 나오지만 주로 우리 정소에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안드로젠,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거든.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신 겉질은 내분비 세포 느낌인데, 부신 속질은 아까처럼 신경 분비 세포, 뇌하수 후엽처럼, 그죠? 이 발생 기원도 다릅니다, 둘이. 달라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타이로신,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유래한 아민 계열이죠, 그죠? 됐죠? 자, 그다음 뭐 부신 속질의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하면 여러분들 뭐도 또 떠오르죠? 얘들 신경 전달 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죠. 얘는 호르몬도 되고 신경 전달 물질도 됩니다. 이거 너무 구분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걸 조금 본의 아니게 구분해 놨어요. 그 예를 들면 그 교감신경, 그러니까 신경할 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축상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놨지만 실제로는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둘 다 나와요. 근데 에피네프린의 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교감신경 절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로 나오는 그 노르에피네프린도 걔만 있는 게 아니라 에피네프린도 있어. 근데 노르에피네프린 양이 좀 많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요들은 호르몬으로 아민 계열의 아민에 분류하는 호르몬으로 역할할 수도 있고 신경 전달 물질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뒤에 이어서 뭐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 아까 그 펩타이드 대표 주자로 나왔었습니다. 더 이상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인슐린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 혈액 내에서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혈당을 낮추는 아주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또 그 표적세포라는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체세포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여러분 그 간 같은 데 가가지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알고 계시죠? 뭐 그것도 있지만 뭐 대부분 인슐린이 뜨면요 체세포들이 주변의 혈관에 있는 당들을 막 흡수해요. 왜? 인슐린이 명령을 자꾸 내리거든. 야, 빨리 흡수해. 지금 혈당 높아. 얘 지금 방금 밥 먹었어. 지금 소화돼서 지금 소장에서 장난 아니야. 지금 밥 먹었어. 빨리 이거 혈당 낮춰. 해서 이 세포들이 빨리 주변의 모세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쫙쫙쫙 흡수해서 혈당을 낮추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1형, 2형 있잖아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이제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체세포들의 수용체에 가서 작용을 해서 그 체세포들을 깨워서 야 인마 빨리 흡수해라고 이제 줘야 되는데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지만 그 체세포들한테 그 수용체 결합해서 시그널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을 못 낮추는 당뇨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소, 난소, 안드로젠, 이렇게 남성 호르몬,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 근데 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여자 몸에서도 안드로젠 나오고요. 남자 몸에서도 에스트로젠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다르니까,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환경 호르몬. 그 제가 예전에도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뭐 수행평가 하면서 이런 거 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적은 그 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환경 호르몬을 환경 오염에 의해 뭐 호르몬 뭐죠 이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걸 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했었는데 이게 정확한 그 용어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제 내분비계 하면 호르몬이죠. 이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물질인데 이게 외인성,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그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어떤 정식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찾아봤거든요. 수업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이름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붙였을까 하고 하니 찾아보니까 뭐 기록에는 뭐 어떤 일본 뭐 무슨 방송사에서 무슨 기자였나 무슨 학자였나 그 사람이 뭐 환경 중에 환경 오염이 아니고 환경 중에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교란시키는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을 따와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런 용어들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지? 환경 호르몬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진짜 환경 오염 때문인 것 같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있죠. 좀 엎드려 자겠습니다. 집에서 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 엎드리거나 누워 있죠. 저도 지금 침대에 엎드려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면 용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그래서 외인성 내분비 교란 물질인데 중요한 건 얘가 이제 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거 있어요. 1900년대 초중반에
그 DES라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왔어.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맞나?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글씨를 너무 날려서 못 따라붙겠네. 어쨌든 이게 이제 유산 방지약으로 처방해서 이게 이제 그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합성을 위하는 그런 유산 방지약으로 처방을 했는데 이걸 처방받은 임산부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2세들이 막 생식기 이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야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내분비 결합 물질인 것을 찾았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다이옥신 이런 것들 있죠. 뭐 컵라면에 뭐 뜨거운 물 부으면 녹아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뭐 요즘에는 또 마트 가면 거의 컵라면이 종이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 종이가 순수한 종이가 아닌 건 알지? 그 종이컵도 그렇고 컵라면 종이도 안에 이렇게 일부 코팅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컵라면이 스티로폼이었어요. 스티로폼 재질.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옛날 컵라면은 좀 그랬거든요. 그런 거 너무 뜨거운 거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된다, 막 녹아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죠? 그리고 뭐 비스페놀 A 이런 것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그래서 뭐 물병 같은 거 보면 BPA 프리 이렇게 적혀 있잖아. 비스페놀 A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이런 내분비 결합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특히나 이제 이 스테로이드 성호르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어떤 생식계 교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식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불임이나 난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제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김밥 절대 렌즈 안 돌려 먹거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게 좀 민감한 것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녹아 나올 것 같은 거야. 사실 그 삼각김밥에 있는 비닐은 포장용 비닐이지 그게 뭐 렌즈의 어떤 그런 내열이나 어떤 그런 기능이 없는 비닐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렌즈 돌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도시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컵라면을 많이 먹었네. 에이, 괜히겠다. 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관심 있고 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하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좀 여유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해보세요. 그죠? 저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논문 같은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얘기도 해주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호르몬 소개를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이 식물 호르몬, 식물도 호르몬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옥신이라는 이 친구를 발견한 그 과학사적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다윈 맞습니다. 찰스 다윈. 이 다윈, 적자생존, 자연선택 얘기했던 이 다윈과 다윈의 그 아들, 선 다윈, 죄송합니다. 다윈의 아들 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해가지고 보시면 대조군 있고, 이제 굴광성이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굽어 자란다. 빛 쪽으로. 식물이 빛을 향해서 자꾸 자라는 걸 보고 그 정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 자엽초라는 식물의 정단부, 이게 윗대가리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제거해요. 제거했더니 얘가 빛 쪽으로 안 굽어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정단에 그러면 이제 불투명한 덮개를 덮어도 안 돼. 근데 투명한 덮개를 덮으니까 이게 굽어 자라네. 중간 부분을 씌웠는데 굽어 자라네. 이걸 보고 야 이건 뭔가 이 어떤 특정한 물질이 정단부에서 생겨가지고 이 신장, 그러니까 길어나는 부위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다윈과 그 아들이요. 다윈 부자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보이센 옌센이라는 이분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정단부와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요. 그리고 이게 젤라틴이라는 이 조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쨌든 자르고 중간에 뭘 넣기 때문에 세포 간의 접촉은 방지시키는 건데 대신 물질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정상적인 굴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어떤 결론을 맺었나? 자, 이 굴강성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물질, 그 다윈 부자가 얘기했던 그 특정 물질이 이게 화학 물질이다. 이게 뭔가 이동 가능한 화학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이런 아이디어로. 그지? 자,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이제 벤트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 생장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실험을 받아서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린 싹의 끝에서 줄기, 아까 정단, 다윈이 있는 정단 끝에서 줄기 아래로 확산되는 것을 확산, 물질이니까요.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옥신이라는 이름 붙입니다. 옥신.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벤트가 한 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옥신이라는 게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라는 것까지 밝혀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그 젤라틴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한 면 쪽에 치우치게 배치했는데 이쪽에 뭔가 그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구분 잘하죠. 그래서 결국은 빛을 비추는 반대쪽, 빛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어떤 이 물질이 옥신이라는, 그죠? 인돌 아세트산 물질이 높은 농도로 존재해서 그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다는 이런 기작을, 생리학적인 기작을 밝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식물의 굴강성은 빛을 비췄을 때 그 반대쪽에 이 옥신이라는 인돌 아세트산 물질이 높은 농도로 축적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쭉 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이제 작용 메커니즘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뭐 간략하게 볼 겁니다. 간략하게. 자, 수용성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 수용성이 뭔지는 알겠죠? 아까 봤던 그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말고 펩타이드나 아민 같은 친구들, 물론 아민도 이제 뭐 지용성도 있습니다. 디록신 같은 놈들. 그렇지만 대부분 수용성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보시면 이제 수용체가 어디니? 여기 보세요. 어이구 똑바로 앉아야겠다. 이 수용체가 어디냐면요, 이 세포 표면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거? 자, 여기 이제 타겟셀, 이게 표적세포 아니야. 표적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내분비세포지. 여기 분비세포.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해. 그리고 인마가 이제 녹아가지고 혈액에 세포 외액으로 분비된 게 혈액에 녹아서 이동해. 이동해서 이 표적세포에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결합합니다. 그럼 이 결합을 하면 이제 이 결합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 안에 있는 어떤 분자를 바꾸거나 혹은 유전자의 전사 과정을 조절해서 어떤 그 특정 호르몬이 나타내는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but 방금 저의 또 수제자들은 글 하나를 외쳤겠죠. 수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영 제가 좀 분남네요. 집중을 잘 못한다, 그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좀 재밌어요, 여러분. 요거는 아주 고급집니다.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민 중에 에피네프린, 그렇죠? 이 친구의 신호 전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다른 데도 굉장히 폭넓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자, 보시면 그 얘는 이제 아까 아민이었으니까, 그지? 이제 수용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보시면 그 세포 표면에 있는, 그죠?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결합하는데 그 수용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GPCR. 이 생물학에서 GPCR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해서 G 단백질 결합 수용체라고 하는 약자로 있어 보이게 GPCR 그래요. GPCR 뭔지 모르는 놈은 좀 뭐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죠. 이 수용체 이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GPCR이라는 수용체 결합을 하면 이 G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G 단백질, 이제 GTP, ATP 4초입니다. 요게 이제 아데닐 사이클레이스라고 하면 이제 아데닐 고리화 효소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 G 프로테인이 아데닐 고리화 효소에 신호를 줘가지고 이 아데닐 고리화 효소하는 놈이 CAMP를 만들어요. 이 CAMP가 뭐냐면 사이클릭 AM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리형 AMP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AMP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ATP하고 연관이 있지. 인산 두 개 떨어져 나가면 AMP잖아. ATP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잖아. 그래서 인산 한 개 하나 때문에 ADP. 그죠? 우리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세포 하면 ATP를 ATP로 붙이고, 그다음 ATP를 또 ADP로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 활동하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인산이 하나 더 떼는 거야. 그러면 AMP 모노포스페이트가 돼.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아데닐 고리화 효소가 작용해서 사이클릭 고리형 AMP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고리형 AMP가 세컨드 메신저로 돼 있죠. 얘가 이제 2차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포 안에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약간 그 2차 메신저, 2차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게 CAMP거든요. 뭐 얘도 있고, 나 뭐 칼슘 이온 이런 것도 2차 전달자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CAMP라는 놈이 2차 전달자인데, 어쨌든 이 에피네프린이 GPCR 결합해가지고, 쭉쭉쭉 와서 이제 CAMP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인마가 이제 누구를 보시면, PKA라고 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단백질 인산화 효소입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라는 인마한테 가서 이제 신호를 전달해요. 그게 2차 전달자인 거지, CAMP가. 그러면 이제 이 PKA가 이 보시면 인히비션 시키죠. 뭐를? 글라이코겐 신테시스. 그러니까 글리코젠 합성을 인히비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불활성. 요 나오네. 그러니까 글리코젠 합성은 꺼부는 거야. 지금 뭐가 떴노? 얘들아, 최초 신호가 뭐고? 에피네프린이잖아, 에피네프린. 너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자, 색깔 한번 보자. 자, 에피네프린은 뭐 하는데? 가면, 아이고, 노란색 하지 말고, 빨간색. 자, 에피네프린 뭐예요? 하면, 에피네프린은 중간에 다 생략하고, 글리코젠을 분해합니다. 이렇게 배웠다고, 이때까지. 에피네프린은 글리코젠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글리코젠 분해해서 포도당 많아지니까 혈당을 높여줘요. 글루카곤하고 비슷해요. 그거까지 배웠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많은 과정이 생략된 거지. 이것도 사실 좀 생략이 많은 거긴 하지만, 그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여러분. 일반 생물학, 캠벨, 그지? 그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아주 고급 진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래. 아, 대구 사투리. 하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수준이고, 지금 이런 것들 대학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신호 전달, 이 세포 안에 이 세포 신호 전달도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포 생물학 가면 이거 되게 재밌게 배우는데 내년에 배우시고요. 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단계, 신호 전달 단계들이 글리코젠 분해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이거는 사실 이제 인슐린이 떠야지 역할을 하겠지. 글리코젠 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은 불활성시켜서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이제 이 간에서 일어난다 치면, 간에서는 이제 혈액에 포도당을 쫙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으로 갑니다. 지용성. 자, 지용성 호르몬은 이제 그 뭐 스테로이드 같은 친구들. 물하고 안 친해,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분비세포에서 분비돼요. 그죠? 그럼 이제 아까는 이게 워터란데 이제 리퀴드지, 그지? 워터였잖아, 여기는. 수용성이니까. 워터. 그지? 워터. 솔루블 호르몬. 그러니까 수용성 호르몬. 그지? 리피드, 지용성 호르몬. 인마가 와가지고 혈액에 들어갑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운반 단백질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몬에 들어가는데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수용성 호르몬 수용체가 어디 있었어요? 수용체 이 세포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에.
근데 이마는요, 지형성 호르몬은 지금 보시면 해간에 있어요. 해간에. 이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대. 왜? 이마들 이 호르몬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노? 세포 표면에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까지 들어가야 돼. 해간까지. 근데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왜? 이게 다 뭐야 이게? 세포막 생체막이잖아. 이게 뭐고? 인지질이란 말이야. 지질. 친구 아이가. 들어온나 그냥. 이마는 친구 아니야 이거는. 친구 아니야 이거. 친구 아니야. 에이, 니는 안 돼. 못 들어와. 얘는 이렇게 못 들어와. 그지? 우리가 앞에서 다 했지. 세포막 할 때 못 들어온다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요 막단백질 얘는 이제 리셉터지.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 얘는 친구야. 친구 아이가. 들어온나? 응? 들어온나? 들어와 해가지고 바로 들어옵니다. 핵막도 여러분 이것도 생체막 이것도 인지질이거든요. 결국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핵 안에 있는 이 수용체에도 결합합니다. 그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질에 있는 수용체나 핵 안에 있는 수용체하고 지용성 호르몬이 결합해서 결국은 전사 과정을 조절한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거죠. Gene Regulation 딱 나오죠,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특정 호르몬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수용체 분자에 결합해서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의 그 결합의 위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지용성 호르몬의 예시로서 에스트라디올을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입니다. 에스트라디올. 이 친구는 지용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이중충 그냥 통과합니다. 세포막 그냥 통과해요. 갈게. 이제 이 핵 안에 있는 핵안이요 세포질에 있는 에스트라디올 수용체가 아까 이 수용성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있어야 되거든. 수용체가 그래. 근데 여기 있다 일로 온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세포질에 있는 수용체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 컴플렉스 복합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야가 이제 어떤 DNA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거지. 그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가 비텔로제닌 해가지고 보이시죠? 요 비텔로제닌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그 mRNA 코돈 서열이 있겠죠? 그 mRNA 그거를 이제 딱 인식해가지고 그 특정한 부분에 가서 전사를 조절해서 이 비텔로제닌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백질이 생식계에 가서 난황 형성을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트라디올이 무슨 기능하는데 이 기능한다 이렇게 그냥 봤다면 그 사이에서 이 호르몬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전사를 조절하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됐습니까?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됐네요. 저 오늘 한 45분 정도 예상하고 지금 촬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5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또 1점 몇 배속 이렇게 빨리 돌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외로이 저 혼자 떠들고 있는 틀어놓고 다른 데를 갔거나 그자 그겁니다. 자, 파트 4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의 화학적 조절이라는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식물의 광주기성. 이거는 이제 왜 갑자기 식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식물도 어떤 화학 물질로 인해서 어떤 조절을 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는 뭘 얘기할 거냐면 개화. 그지? 식물들 중에 그 꽃 피는 시기 있잖아. 이거를 정말 그 비슷한 계절, 비슷한 시기, 혹은 막 그 일자까지 막 탁 맞춰가지고 이 꽃을 쫙 피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식물이, 야, 이 꽃 피는 시기를 어떻게 알지? 이마들이 왜 이걸 인식하노? 아니면 이 식물 안에 어떤 신호가 대체 식물이 꽃 피는 거를 이렇게 조절할까라는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해서 그 결과물인 어떤 식물의 광수용체라고 하는 광 수용체인데 뭘 광 빛을 빛을 이렇게 받는 빛을 다이렉트로 받을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죠? 빛은 그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이중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중성을 왜 얘기하죠? 어쨌든 이 빛에 의해서 그 어떤 빛의 어떤 특정한 파장 영역에 의해서 안에 있는 어떤 분자가 구조가 바뀌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 식물의 광수용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청색 광수용체가 있고 자외선 수용체가 있고 적색광 수용체가 있는데 이 식물의 어떤 그 꽃피는 거 그게 이제 낮밤 길이 상대적 길이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금마가 이제 야라는 거야. 피토크롬,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이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이 적색광 수용체가 그 낮밤의 상대적인 길이를 인식해서 개화의 어떤 조절하는 주 요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마가 이제 피토크롬 PR 형태, PFR 형태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요. 이 근적외광이라 그래서 73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PR 형태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일종의 시스죠, 시스. 여기 보시면 시스 형태죠. 근데 이제 적색광을 받잖아요. 적색광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요. 그죠? 그죠? PFR 형태로, 트랜스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지? 보시면 되죠? 시스 트랜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FR이 결국은, 어이구, 야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야. PFR 형태가. 되겠나? 여기 이제 좀 활성화된 형태, 활성화. PR은 불활성화 형태고. 그죠? 근데 밑에 글을 보시면, 불활성화 형태로, 그러니까 요 형태로, PFR에서 PR 쪽으로 하는 게 어둠 속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별로 없으면, 이쪽으로 진행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빛이 있으면, 빛에 굉장히 많은 게 적색광이잖아요. 이게 빛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낮 동안, 빛이 좀 강하게 있는 낮 동안은 이 형태로 많이 가더라. 근데 이제 밤에는 다시 불활성화 형태로 돌아가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화학적인, 분자적인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자, 이제 단일 식물. 사실 이게 단일이란 표현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일은 하루지만 낮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짧은 걸 좋아하는 식물. 다르게 얘기하면 밤이 긴 걸, 장야 식물. 밤이 긴 걸 좋아하는 거지. 이거 롱나이트지. 롱나이트. 숏데이. 롱나이트. 여러분, 의미적으로 롱나이트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야는 낮의 길이가 짧아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밤의 길이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돼. 국화나 코스모스나 나팔꽃, 독고마리 같은 아들. 독고마리 알죠? 독고마리 열매가 그거 아닙니까? 그 찍찍이 만든 거기서 아이디어 얻은 거 아이가? 벨크로. 됐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장야식물 인마들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늦여름이나 가을 쪽 이때 이제 개화가 됩니다. 그때 이제 점점 우리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야식물,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단야, 숏나이트, 그죠? 요 단야식물은 이제 광주기, 그러니까 낮 길이가 특정 시간보다 길어야 돼. 오히려 밤이 짧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주로 개화하는 친구들인 거지. 근데 이제 실험한 걸 잘 보면 얘들아, 우리 이 롱라이트를 잘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이 임계값이라고 하는 이 점선, 이 기준치보다 나이트가 기니까 꽃이 피죠? 이 국화 아닙니까, 이거? 자, 근데 보세요. 한계 어떤 최소한의 그런 암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중간에 성광을 비춘 거야. 플래시, 빡! 그렇게 보니까 꽃이 안 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야, 이게 밤의 길이가 중요한데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구나. 무슨 말 얘기했나? 사실 이거 시간으로 썸 해보면 사실 어떤 기준치를 넘어서긴 하잖아.
얘 두께가 얘보다 넓잖아요. 근데 그 썸이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단야식물 야들 봐봐. 이마는 붓꽃인가? 여기 보면 야는 밤이 짧아야 돼. 밤 막 연속으로 밤 길면 안 돼. 싫어. 근데 연속으로 밤이 길지만 중간에 한번 끊어보면 또 꽃이 피네. 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학자들이 야, 이게 낮의 길이가 아니고 밤 길이가 중요하네. 식물이 개화하는 데는 낮의 길이가 아니고 광주기가 아니고 광주기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낮이 아니라 밤의 길이가 중요하고 그 밤도 연속. 그죠? 어떤 이 연속적인 암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적색 성광이죠. 적색광. 아까 이 적색광. 이쪽으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상태로 만든.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밤의 길이를 짧게 해준다. 아까 우리 섬광 비춘 것처럼. 이게 적색광은 밤의 길이를 짧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암기를 끊는 거죠. 암기를 끊는다. 암기를 끊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색 성광이 아니라 이제 근적외선 성광, 요만은 앞에 있는 이 효과를 없애준다라는 결론을 우측에 있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 식물이 꽃을 피는 데는 라스트, 마지막으로 어떤 성광의 파장을 받았느냐, 마지막으로 받은 자극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PFR형이 여러분 활성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낮에 이제 적색광을 많이 받아가지고 PFR 활성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일정량 이하로 준다. 이 말은 어둠 속에 오래 노출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일식물 생각해봐. 단일식물 이 용어를 장야식물 아이가. 밤이 긴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마들은 PFR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PFR 형태에 있다가 어둠 속, 이 연속적인 어둠이 계속 지속되면 PFR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야가 이제 이 PFR 형태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얘가 그 PR 형태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이게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 버려요. 분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암기 동안에 적색광이 없는 어둠 속에서 암기 동안에는 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지? 중중중 줄어드는데 이게 딱 일정량 이하로 딱 줄면 바로 꽃이 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단일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장야식물, 밤이 길어야 되는 애들, 그지? 아까 이거 국가 이런 놈들.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참 그자 이 얼마나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런 걸 밝혔을까. 어떤 이 생리학적, 화학적 이 어떤 생명 현상에 있는 아주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임마 꽃이 피네. 임마 이거 꽃이 언제 피노? 가을에 피네. 그게 끝이 아니라 왜 그럴까?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런 수준까지 알아내는, 그죠? 이것이 과학이다. 오늘 좀 오버가 심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섬광, 적색 섬광 한번 짠 하면 꽃 안 피는 거야. 야, 싫어. 근데 요거. 아까 요게 이거야. 적색 섬광을 쫙 폈는데 그 다음에 또 FR 근적에서 섬광을 비추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래서 아까 이 말 한 거야. 근적외선 섬광은 적색 섬광 효과를 없애준다. 희한하네. 한 번 더 했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R 줬지만 또 안 펴. 근데 또 마지막에 또 FR 주면 또 마치 없었던 일처럼. 아주 이 식물이 그죠?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이 넓다 그지? 마치 그 앞에 일은 없었던 일처럼. 됐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아주 상남자입니다. 그죠? 상남자 이 비유가 좀 별로네요. 아주 그 상국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성광의 파장이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식물도 광주기성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암기가 길이가 중요한 거지만 이 광주기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도 어떤 이 파장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분자 구조를 바꾸면서
어떤 특정한 형태가 일정량 이하로 감소했을 때 꽃이 피는 이런 어떤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1시간 정도 제가 중간에 좀 주저를 많이 떨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화학적 조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있던 그 수준에서 좀 더 넓고 깊은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잘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 과제 제가 또 올릴 테니까 참고해서 과제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6강, 지난 시간에 했던 6강 면역 과제와 요번에 했는 보강으로 했던 5강, 그죠? 요 과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바이바이.